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접촉하는 발암물질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제일 많은 것은 우리가 피하지는 못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희 씨입니다. 요즘에 날이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춥지만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암종별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우리 환자들의 관심이 많은 유방암에 대해서 요즘에 유방암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갈수록 이제 유방암이 이제 많아지는 추세죠. 어떻게 보면 유방암도 선진국병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원인이 과식을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암이 늘어나는 게 이제 훨씬 많죠.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또 음식 문화가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바뀌다 보니까 더욱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렇게 너무 간편, 단순하게 칼로리만 있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생활 습관에서 이 좌식 문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 여성분들도 요즘에 거의 다 사회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애를 많이 안 낳잖아요. 애를 많이 안 낳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방암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유방암은 대개 이제 호르몬하고 관련되는 암이 많기 때문에 호르몬 노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 초경으로 해서 생리가 시작을 하고 폐경이 될 때까지 이때 이제 계속 호르몬하고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애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 수유를, 젖을 먹이고 있는 동안도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줄어든 만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초경이 되게 빨라져요. 요즘에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이렇게 초경이 시작을 하잖아요. 이 초경이 빨리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폐경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고, 요즘에 이제 우리 한 50대 되신 분들 갱년기 증상이 오면 호르몬 치료, HRT라고 하죠. 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호르몬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는 이런 치료를 한다고요. 이게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호르몬제를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에는 매스컴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숙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것도 요즘에 식이섬유 같은 것을 많이 안 먹는 이런 식단 자체가 또 유방암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적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유선 조직 사이에, 유관 사이에 지방 조직이 부족해서 아주 치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암에 잘 걸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유방암을 이렇게 잘 유발하는 생활 습관은 일단은 과식이에요. 너무 많이 먹는 이런 습관. 그래서 가능한 소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우리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이 비슷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평일하고 주말하고도 비슷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몸의 생리 반응하고 이렇게 우리 생활 리듬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주로 오전이죠. 그리고 오후에는 한 서너 시 이전까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때인데, 이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많은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고 막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뭐 아직 정신도 잘 못 차리고 하니까 안 먹고 그냥 출근하고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은 바쁘니까 적당히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많이 먹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리 반응으로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벌써 어때요? 저녁에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는 저녁에 많이 먹게 되죠. 우리 또 요즘에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 나가서 뭐 고기하고 이런 거 많이 먹고 또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늦어지고 이런 게 내 일상생활이 아주 불규칙하게 해서 다 깨져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직장생활 바쁘다 보니까 운동 많이 안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근육이 퇴화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또 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운동 많이 안 하면 면역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잠에 대한 수면 습관도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수면 습관 중에서 되게 저녁에 회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 잠을 늦게 자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일단 해가 지면 쉬라는 그 신호거든요. 그래서 원래 진화적으로 볼 때 해가 지면은 자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인공 조명이 아주 많이 생겨서 뭐 저녁이 뭐 낮처럼 뭐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수면이 늦을수록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를 못해요. 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사회성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어때요? 교감신경, 특히 항진이 돼서 결과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방암 대개 나이 분포로는 대부분은 50대 이후가 많죠. 50대, 60대가 제일 많은데 요즘에는 계속 연령이 내려와요. 40대, 30대, 20대까지도 내려오니까 계속 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식생활이 일단 제일 문제예요. 과식을 많이 하는 이런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 많이 하거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유방암에서는 사실 술이 상당히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내 가족 중에 누가 유방암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일반 다른 암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요즘에는 브라카 같은 거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혈액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저는 술을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논문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돼 있는 논문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잔을 마셔도 암에 영향을 준다. 30% 정도의 발생률을 높인다. 이렇게 발표한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같은 거, 이제 담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음식 중에서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 당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이제 염도가 높은 이런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다 20대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30대로 넘어간 거예요. 결혼을 빨리 해서 애를 낳게 되면은 그 기간만큼 호르몬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젊은 친구들이 애를 늦게 낳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또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좌식 생활, 안 움직이잖아요.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잘 걸리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자파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뭐 요즘에 뭐 대부분 다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죠. 여러분 뭐 TV라든지 우리 주변에 가전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수록 나이가 젊어집니다. 요즘에는 또 젊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의외로 3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약한 암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더 잘 온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체중이 많이 나간 우리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검사를 해가지고 뭐 치밀 유방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 브라카가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특히 암 예방을 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 유방암은 어떻게 보면은 진단하기가 가장 쉬운 암 중에 하나죠. 어쨌든 유방이 바깥에서 우리 유방을 자기 촉진에 의해서 진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른 암들은 어떤 증상을 느껴야 되는데 유방은 촉진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이라는 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가 진단할 때 우리가 뭔가가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유방 표면에 약간 함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안에 덩어리가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유방을 표피를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유방 피부에 귤껍질처럼 우리가 땅구멍이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덩어리가 만져지면 바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덩어리는 대개 우리 유방에 주로 이제 만져지만 겨드랑이도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면 벌써 덩어리가 겨드랑이까지 어떤 전이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만져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두에서 평소에 뭐 분비물 같은 게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 또 아니면은 출혈 같은 게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두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함몰되듯이 우리가 이제 구시젓이라 하죠. 구시젓. 이렇게 젖꼭지 한 가운데가 쏙 들어가 버린 거. 근데 그런 현상이 평소에 없었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시젓처럼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또 이제 체중이 이제 감소해지고 모든 암에 대한 우리가 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체중 감소잖아요. 그래서 체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피로라든지 뭐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한번 유방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유방암은 기수가 이렇게 뭐 0기나 1기, 2기 이런 경우에는 바깥에서 크게 표시가 안 나요. 만져지긴 하는데, 또 이제 유방암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덩어리가 몽어리가 만져지잖아요. 몽어리가 만져질 때 이게 우리가 섬유선정이라는 그 양성 종양이 있고 암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만져봤는데 꼭 우리가 구슬이 안에 있어 갖고 구슬 만지는 것처럼 약간 미끌미끌하고 밀려나는 듯한 이런 거는 되게 양성암입니다. 악성이 아닙니다.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선이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어디엔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때 이거는 암 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에서 만져진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암으로 따지면은 3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에서 암이 그쪽으로 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간단하게 정말 몽어리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맘모그래피라는 방사선 검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초음파, 요즘에는 초음파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초음파는 통증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맘모를 찍게 되면 확 압박을 하니까 상당히 통증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일단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세침 검사를 하죠. 세침 검사는 바늘로 암이 있는 자리에 찔러서 그 조직을 떼가지고서 검사를 하는 그런 세침 검사. 근데 요즘에는 또 맘모톰이라는 걸 많이 해요. 원래는 맘모톰은 양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라고 의심됐을 때는 맘모톰을 하지 않고 양성 종양이라고 의심될 때, 그 다음에 우리 석회화 음영 같은 게 있을 때, 뭔가가 조직이 뭔가 좀 덩어리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비정상적인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맘모톰을 해가지고 제거도 하고 그 조직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맘모톰을 이제 권유받았다는 것은 뭔가가 이제 종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종양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게 맘모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이 의심될 때는 수술로 들어가는데 좀 애매할 때는 이제 맘모톰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 그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 심장이 안 좋다든지 뭐 신장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호흡기 계통이 아주 심한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맘모톰을 해서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맘모톰으로서 끝날 수 있으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맘모톰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안에 어떤 비정상적인 몽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에는 근데 이제 일단 암 쪽으로 의심이 된다. 그 판단이 되면은 대개는 이제 수술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맘모톰은 일단은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양성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하는 거죠. 맘모톰은 유방에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이 찌하잖아요. 근데 이제 찌지 않고 조금만 찌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바늘처럼 가늘게 돼 있는 칼날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하게 마취해서 째고 들어가서 이것을 일종의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술이기도 하지만 수술에 가까운 그런 치료법이죠. 요즘에 그 치료법들이 좋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암 중에서는 애우가 좋은 암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이제 1기, 2기 이렇게 한 경우에는 애우가 아주 좋고요. 또 그 성질에 따라서 종류를 또 분류를 하는 게 이제 뭐 호르몬 양성암이 있고, 그다음에 헐투 양성암 있고 3중 음성이 있는데, 호르몬 양성암 같은 경우는 1기, 2기. 어쨌든 유방암도 3기를 넘어가면은 애우는 확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방암을 호르몬 양성암이면서 1기, 2기 정도 되면은 전부 다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죠. 4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20, 30%로 떨어지고, 3기가 되면은 50%, 60%. 이 정도 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암 중별 호르몬 양성암이 조금 더 암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환암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호르몬 양성암은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좀 재발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헐투 양성암. 헐투라는 것은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는 이 유전자가 발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가 HER이거든요. 사람 상피세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양성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제 3중 음성이죠. 3중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 두 가지가 음성, 그 다음에 헐2가 음성. 그래서 이게 3중 음성은 왜 이게 세 가지가 단순히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3중 음성인데 왜 이걸 안 좋다고 하느냐? 이 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헐2나 이런 분화된 유전자들이에요. 분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세포가 아무 기능도 못하는 세포에서 점점 더 뭐냐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분화라고 하거든요. 안에 세포 안에 여러 가지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라이보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을 분화라고 하거든요. 분화가 잘 될수록 암은 순환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 세포는 엄마 뱃속에서 줄기세포 상태. 이때는 분화도 없어요. 그냥 세포만 있어요. 아무 기능을 못해요. 이게 서서히 기능을 하면서 성인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호르몬이나 헐투나 전부 다 이게 음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 분화가 이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기세포 상태로 가 있다는 거예요. 줄기세포 상태로 가 있는 게 암 중에서는 가장 악성이거든요. 줄기세포가. 어쨌든 항암제도 잘 안 듣고 방사선도 안 듣고 또 치료에 대해서 내성이 잘 생기고 그리고 재발이나 전이가 잘 오고, 그래서 3중 음성은 그런 줄기세포 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암이. 되게 우리가 일반 암들이 재발 전이가 될 때 줄기세포 상태로 넘어갑니다. 근데 3중 음성은 줄기세포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요. 그래야 안 좋죠. 그래서 유방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순환암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요. 3중 음성 같은 경우는 특히 애우가 간암이나 폐암이나 뭐 췌장암 정도의 그런 같은 애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방암은 무조건 순환암이다, 안 좋은 암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미세플라스틱 기준부터 한번 봐야 돼요. 어떤 것을 미세플라스틱을 하느냐. 되게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말해요.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햇빛이라든지 이런 노출되면서 쪼개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아주 미세하게 이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온갖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생수 먹는데 뭐 페트병 쓰면은 그런 데도 있고, 또 플라스틱 제품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그런 데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일단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프탈레이트 같은 거, 특히 플라스틱 중에서 유연한 플라스틱이 더 위험해요. 딱딱한 플라스틱보다도 유연한, 이게 플라스틱 유연제가 바로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이거는 프탈레이트가 들어갔다 생각해야 되죠. 이런 플라스틱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이것 자체가 그렇게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했을 때 우리 안에 특히 폐 같으면 우리 폐포에서 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어떤 산소 순환을 억제를 하고, 또 아니면 염증을 일으키고, 또 특히 우리 음식 통해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장에서 염증을 많이 일으켜서 소화도 문제,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문제, 장 점막 손상 같은 거 이런 거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의 원인이 되고, 또 장을 나쁘게 만들면 또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암을 잡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같은 것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금속이나 이런 발암물질들을 오랫동안 잡고 있게 되면 이것 또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모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게 먹는 거하고 따뜻하게 먹는 거, 이 플라스틱 병에서 따뜻하게 먹는 게 안 좋습니다. 우리가 찬 것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나빠요. 하는데 플라스틱 제품에서는 따뜻하게 했을 때 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고 봐야 돼. 둘 다 안 좋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좋으려면 따뜻한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 체온도 올려서 면역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하고 접촉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유방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일단은요, 제일 많은 것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일단 비만해지잖아요. 비만해지면서 이제 과식을 하게 되고 비만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고, 이게 지방이 많은 음식 보면은 되게 트랜스 지방이 많잖아요. 트랜스 지방. 그래서 뭐 튀긴 음식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들, 우리 캔 종류, 그 다음에 소시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을 잘 일으키고, 그리고 고당 음식들, 특히 이제 설탕, 단 걸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인스턴트 식품에 그런 부분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암을 일으키기도, 유방암을 일으키고, 그 외에는 이제 알코올은 여러 논문에서 보면은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가 유방암하고 관계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 제일 항상 나오는 게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유방암하고 어떤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그런 판단을 하신 분들은 알코올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레드 와인은 와인도 알코올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레드가 있잖아요. 레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포도에서 나오는 레드인데, 이거는 이제 안토시아닌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중해식 식단에서 보면은 레드 와인이 꼭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알코올이 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 특히 보면 유방암이나 그다음에 간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술을 어쩌다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자주 하는 게.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잔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외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코올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나 레스바라트로 이런 부분들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인도 술은 술입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쩌다 한 잔, 이런 경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염색은 사실은 보면은 이게 많은 논문들에 이렇게 보면요, 암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전은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염색약 중에서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로마틱 아민이라는 이 성분이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이런 논문을 봤어요. 대조군을 이렇게 해놨어요. 직업으로 하는, 특히 이제 미장원의 미용사들, 염색을 가끔 하는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데이터가 뭐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업으로 하는 미용사들은 염색약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일반인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를 않더라.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염색약이 우리 몸에 그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염색을 뿌리까지 하는 경우하고 약간 띄워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까지 하는 염색은 우리가 환자들은 피하는 게 낫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씩 뿌리가 아닌 경우에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가공식품은 영양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가공식품 일단은 칼로리를 주목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맛을 느끼기 위해서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가공식품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음식 중에서는 부분이고, 가공식품 중에 햄이라든지 소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칼로리만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 비만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고, 그리고 가공식품들은 대개 여기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또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리고 캔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참치 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캔이 있잖아요. 그 안에 캔을 보존하기 위한 액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질산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어서 우리가 암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캔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막 따가지고, 우리 특히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끓이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라면 끓이면서 햄 따가지고 바로 부어버리고, 또 찌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한 5분만 캔을 따고 그냥 5분만 그냥 노출시킨 상태로 두고 붓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5분 동안에 이 질산염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캔 음식이라든지 일단은 가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 음식 외에 첨가물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공 음식은 유방암에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다른 암에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특히 유방암은 비만하고 과식하고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암 전문의가 자기도 안 먹고 권하지 않는 음식이겠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방, 안 좋은 지방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막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은 지방에다가 열을 가한 음식이에요. 한마디로 프라이팬에서 하는 음식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 좋죠. 특히 우리가 지방도 이렇게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잖아요. 근데 포화지방산은 사실은 이게 우리 몸에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근데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오메가3,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9, 오메가7, 이런 오메가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열을 가했을 때는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럼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몸에 이롭잖아요. 하지만 열을 가했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열을 가한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라든지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대개 우리가 식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오일이 다 오메가6가 많아요. 이게 오메가6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으로 잘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 지방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희도 권하지를 않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당분이 많은 거죠. 고당.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설탕. 설탕은 어때요? 당을 수치를 엄청 올리죠. 올리면서 또 그 다음 뭐예요? 장을 엉망으로 만들죠. 나쁜 균들을 아주 키우는 좋은 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이 많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이섬유가 별로 없는 음식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공류. 특히 이제 우리가 그냥 고기로 먹는 것도 우리가 금한데, 가공을 한 것들. 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햄버거라든지 이렇게 소시라든지 이런 가공육들을 이게 별로 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한다면 고염, 너무 짠 음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먹지도 않지만 권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접촉하는 발암물질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제일 많은 것은 우리가 피하지는 못하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우리 집안에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담은 그릇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 많죠.
그래서 되게 이제 금속이라든지 도자기 계통 이런 게 좋은데 사실 그만 너무 무겁고 해서 되게 편리한 것은 이제 플라스틱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음식들 같은 거 뭐 비닐봉지에다 담아 놓잖아요. 이것도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후라이팬 있잖아요. 테플론. 이 후라이팬은요, 테플론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발암물질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크롬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어요.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빡빡 긋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노출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좋지를 않고, 뭐 벤조피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후라이팬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굽다 타게 되면은 이게 눌러붙어요. 그래서 이제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발암물질로 작용하고, 그래서 그런 프라이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굽거나 하는 동안에 나오는 그게 미세먼지 있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죠. 특히 폐암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 담배를 피지 않으면서 폐암을 걸리는 사람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주방에서 나오는 연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발암물질은 전자파예요. 가전제품들이에요. 모두 가전제품에서 전자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자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방향조, 우리가 모기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로마. 우리가 사실 아로마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향이 좋지만 또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메틱이 있고, 뭐 케미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디칼이 있고 종류인데, 근데 이렇게 쏙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아로마로 이용해서 방향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그 언론에서 한번 많이 다뤄서 나온 게 뭐예요? 매트레스죠. 매트레스에서 라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트레스는 어때요? 저녁에 우리가 3분의 1을 생활하는 것이 침대예요. 침대, 잠을 자야 되니까. 침대에서 라돈이 나온다면 이것도 상당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공간이 밀폐예요. 우리가 집안에 밀폐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는 거, 그 다음에 조리하면서 흘러나오는 거, 에어프라이 같은 거 하면은 다이옥신 같은 것도 흘러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특히 겨울철에 많이 그렇죠. 문 꽉꽉 닫아 놓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 자체가 우리 항상 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콩이 유방암, 특히 이제 호르몬 양성암이죠. 호르몬 양성암, 그러면 이제 유방암뿐이 아니고 난소암에도 같이 해당이 되고 자궁 내막암에도 약간 이제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말이 많은 부분이 하나예요. 콩 속에 아이소플라빈이라는 유사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호르몬하고는 달라요. 환경 호르몬도 같은 유사 여성 호르몬이지만 이거는 특히 동물성 호르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여성 호르몬은 동물성 여성 호르몬입니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1, 2, 3가 있거든요. 2번이 바로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여성 호르몬들은 육류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류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 하는 것들은 대개 뭐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유연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 2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을 일으키지만 1하고 3는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논란이 된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암을 일으키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런 논문들이 있어서 과거에 있던 논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양에서 나오는 논문하고 우리 동양에서 논문하고 결과가 달라요. 서양에서는 콩 종류를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장을 나쁘게 만들고 면역을 떨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콩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동양 사람들 콩 소화를 잘 시키잖아요. 콩에 대한 불내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이 1, 3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유방암을 위한 차, 이거는 유방암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유방암은 비만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따지면 녹차가 제일 좋아요. 녹차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특히 녹차 속에 있는 성분들은 에너지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EGCG가 많은 그런 녹차가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비타민들이 많은, 요즘에 한창 레몬수가 많이 유행을 하죠. 레몬차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뭐 연잎차라든지, 또 이제 카모마일도 상당히 우리가 항암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카모마일 차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에너지를 많이 태울 수 있는 녹차를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이섬유는 모든 암에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특히 식이섬유 유방암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일단은 칼로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단당류 탄수화물 있고,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은 이제 단당류 계통이잖아요. 포도당이나 설탕 이런 부분들. 근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식이섬유는 우리 포만감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은 우리가 소식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암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는 그 외에 특히 우리가 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을 좋게 만들어주죠. 특히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증식을 시켜주고 나쁜 미생물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우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방암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장 점막 손상을 막아줘요. 장 점막 손상을 막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가지고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장 안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발암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나는 좋아라고 먹지만 이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암을 만드는 그런 성분들도 있어요. 이런 성분들을 빨리빨리 빼줘야 돼요. 대변으로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이 기능을 하는 게 또 식이섬유가예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그만큼 변을 무르게 만들고, 그래서 장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런 발암물질들을 붙잡아 가지고 흡착해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유방암에 아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 하면은 일단 크게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이제 불포화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이게 모노가 있고 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불포화 상태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불포화 상태로 있는 거, 이게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MUFA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되게 올리브 오일이 거기에 해당하고, 우리 아보카도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카놀라유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폴리, 되게 이제 우리가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그래서 그 유방암에 가장 좋은 지방은 이제 오메가3가 많아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막 태어날 때 우리 몸은요, 지방이 오메가3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계속 식용유라든지 이렇게 채식 속에서 얻는 이런 지방들, 이게 오메가6거든요. 자연에 있는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몸에 거의 대부분이 오메가6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1대10,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 1대10, 1대20 막 이렇게 가는 경우,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뭐 패스트푸드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친구들은 1대2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1대4예요. 오메가3 1, 오메가6가 4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트란스 지방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되는가? 5%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5%를 넘어가면.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지방으로서 좋은 비율이 불포화 지방을 15에서 20% 정도, 오메가3나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 우리가 이제 육류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 비율을 5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일단은 지방을 먹을 때 뭐부터 생각해요? 오메가3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6, 요 두 비율을 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가 1, 그 다음에 오메가6가 4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기도 뭐 1대4 소고기라는 그 캐치플레이를 해가지고 사육하는 농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1대4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메가3를 엄청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많은 게 뭐예요? 들깨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시라든지, 그 다음에 햄프시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많이 못한다 할 경우에는 오메가9, 올리브 오일을 좀 더 늘리면, 올리브 오일은 직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오메가3보다는 적어요. 하지만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을 응고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혈액 응고가 그것을 막아주면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정상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방을 비율을 맞추면은 아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좋은 질문인데, 사실 들깨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들깨는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들깨는 오메가3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오메가3는 항상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산패를 주로 왜냐하면 이 오메가3가 자연에 어떤 식품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식재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노출이 됐을 때, 특히 공기나 빛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이제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패가 되지 않게끔 해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옛날부터 어때요? 들깨를 우리가 열을 볶아가지고 이걸 짜서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암 환자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병도 조금 개념이 있는 분들은 노란 병에다가 갈색 병에다 담죠. 근데 그거 모르는 분들은 하얀 병에 담아있는 기름은 더 안 좋아요. 바로 빛을 봐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색 병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색 병에서 해도 매일 기름을 어때요? 뚜껑 열어가지고 따라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막아놓죠. 그 사이에, 여는 사이에 공기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또 산패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들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좀 비린내가 좀 나죠. 저온으로 살짝 볶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갈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갈아서 먹으면 공기 중에 조금 노출돼도 괜찮아요. 왜냐? 이 껍질 속에 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냥 짜지 말고 들깨를 살짝 볶아가지고 그걸 그냥 갈아서 24시간 내에 다 먹어요. 한꺼번에 많이 갈지 말고 조금만 갈아가지고. 우리 들깨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냥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거 뿌려서 음식에 뿌려가지고 먹는 거. 그래서 들깨는 그런 방법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여성분들한테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고, 또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많이 아는 만큼 관리가 훨씬 더 예후가 좋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또 특성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앞으로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세밀하게 유방암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